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김유미 노무사님의 3분 요약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정말 화두잖아요. 네, 맞아요. 어딜 가나 그 얘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논의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단순히 샌델의 이론 3가지를 외우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회적 갈등을 딱 마주했을 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3개의 강력한 렌즈를 얻게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렌즈요? 자, 그럼 이 렌즈를 가지고 한번 실제 문제를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 좋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요. 단 조건이 있어요. 대대로 농사짓던 수십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마을에 아주 오래된 숲 일부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 딜레마네요. 여러분이 만약 시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샌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렌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딜레마가 바로 샌델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렌즈는 공리주의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들리죠? 사회 전체의 행복, 즉 공리를 가장 크게 만드는 선택이 곧 정의라는 겁니다. 아, 네네. 산업단지 문제에 이 렌즈를 딱 끼고 보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야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담의 이 유명한 문구가 바로 떠오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언뜻 들으면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일자리 수천 개가 주는 행복,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는 수십 가구의 불행. 이걸 저울질해서 행복적으로 기우는 선택을 하면 된다. 아주 명쾌한데요? 그쵸. 그 명쾌함이 공리주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복잡한 도덕 문제를 그냥 하나의 원칙, 그러니까 효율성과 결과로 단순화시켜주니까요. 정책 결정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치를 행복이라는 이 단일 화폐로 환산할 수 있냐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면 일자리 하나가 주는 행복은 뭐 100포인트, 대대로 살아온 집을 잃는 슬픔은 마이너스 1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식이죠.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데요? 가족의 추억이나 마을의 역사를 어떻게 숫자로 바꿀 수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샌델이 딱 꼬집는 공리주의의 첫 번째 약점이거든요. 모든 가치나 선호를 그냥 동등하게 취급하고 단순히 양적으로만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접근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아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어요. 네네. 아까 산업단지 예시로 돌아가서 만약 계산 결과 99%의 시민이 이익을 보고 1%가 희생해야 한다. 그러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그게 정의로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1%의 희생이 다수의 행복을 위한 필요 경비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다수의 이름으로 막 소수를 억압하는 걸 정당화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역설적으로도 이런 논리가 정치적 전체주의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죠. 그래서 샌델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 그런 건 과연 없는 걸까? 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바로 두 번째 렌즈, 자유주의입니다. 아, 공리주의가 결과랑 전체 행복을 강조했다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라는 절대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네, 접근 방식이 완전히 180도 다르죠. 다수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개인의 타고난 권리, 그러니까 천부적 자연권은 침해할 수 없다. 거의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같은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생각이 크게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자료에서 언급된 고전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가 바로 그건데요. 둘 다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 자유의 의미, 그리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같은 자유인데 다른 답이라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존 로크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요. 생명, 자유, 그리고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한 자연권으로 봅니다. 소유권까지요? 네, 그래서 국가는 이 권리들을 지키는 야경꾼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죠. 아까 그 산업단지 문제의 이 렌즈를 한번 대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겠네요.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땅을 강제로 빼앗는가?
설령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건 그냥 폭력이다. 약간 이런 입장이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생산물은 모두 그의 소유라는 원칙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겠네요. 네,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 정책 같은 것도 일종의 강제 노동이나 절도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아,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진보적 자유주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가난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에게 자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 실질적인 자유. 네, 바로 그거죠. 모든 사람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려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권이나 사상의 자유 같은 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복지 정책이나 누진세 같은 재분배 정책을 옹호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누릴 실질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그럼 산업단지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진보적 자유주의는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전제로 개발을 찬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 프로젝트가 지역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면요. 그럴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이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정치적 논쟁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이 고전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자유주의의 충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샌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막 세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공동체주의인데요. 네. 이건 앞서 나온 두 관점이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아요. 최대 행복도 아니고 개인의 권리도 아니라면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정의는 대체 뭔가요? 공동체주의는 시작부터 질문을 다르게 던집니다. 공리주의와 자유주의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공동체주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네. 앞선 두 이론이 우리를 사회와 분리된 원자적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공동체주의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딱 선언하는 거죠. 원자적 개인,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 떠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떤 학교 출신이고 어느 지역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저를 만드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가치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네. 따라서 정의로운 행동이란 단순히 내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익을 계산하는 걸 넘어섭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좋은 삶, 즉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공동선이라 이게 공리주의의 최대 다수의 행복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아, 네. 그냥 모두에게 좋은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둘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최대 행복은 개인들의 이익을 단순히 합산한 결과값에 가깝다면 공동선은 그런 계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 자료에서 설명하듯 이건 사적인 이익이나 집단적 이익과는 구별되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입니다. 다시 그 산업단지 예시로 돌아가 보죠. 네. 공리주의는 일자리가 주는 이익과 터전을 잃는 손해를 계산할 거고 그렇죠. 자유주의는 소유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를 따지겠죠. 그럼 공동체주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공동체주의자는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산업단지가 우리 마을을 어떤 곳으로 만들 것인가? 아, 우리는 수세대에 걸쳐서 농업을 중심으로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이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 공동체가 소중히 여겨온 삶의 방식과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미덕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이제야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이익의 총합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샌델은 우리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 가치 중립적인 척하지 말라고 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삶에 대한 신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네. 바로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공동선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샌델은 공리주의의 계산적인 측면, 그리고 자유주의의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모두 비판하고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를 지지하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 안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샌델의 주장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토론을 이끌어낸 건 사실이지만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이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언급하듯 공동체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의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우리와 다른 가치를 가진 외부인들을 배척하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동체주의는 우리라는 연대감을 강조하지만 그 우리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남기죠. 결국 샌델이 우리에게 준 것은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세계의 렌즈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어떤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적 계산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지켜야 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겠죠. 중요한 건 이 세 렌즈를 모두 가지고 상황에 맞게 바꿔 끼면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 그 자체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정의의 세 가지 길, 공리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네. 최대 다수의 행복, 개인의 절대적 권리, 그리고 공동체의 좋은 삶. 이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산업단지 딜레마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렌즈에 마음이 더 끌리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거창한 사회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의 이익이나 권리와 우리 팀, 우리 가족 전체의 조화가 부딪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렌즈를 꺼내 드시나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공리주의의 렌즈인가요? 이건 내 권리니까 양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자유주의의 렌즈인가요? 아니면 우리 팀의 성공을 위해, 우리 가족의 화목을 위해 행동하는 공동체주의의 렌즈인가요?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만의 정의에 대한 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